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걸으면서도 한 손에 책을 펼치고 들고 다닐 정도로 독서광이었다. 남북 전쟁 시절에도 마음을 다지기 위해 셰익스피어를 읽었다고 하니 그의 책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훗날 노예 해방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룩한 링컨을 우리는 다시 책에서 만난다. 독서란 시공을 초월해 창작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처럼 강산이 수없이 변해도 가치 있는 책은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배움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깨달음을, 심신이 지친 이들에게는 살아갈 기운을 북돋아 준다. 때로 주변 사람들의 영혼 없는 조언보다 나와 성향이 비슷한 저자의 책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실제로 나는 철학자들의 주옥 같은 글들을 읽고 나서야 무지한 스스로를 다시금 자각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한국경제신문 출판 투에고 지음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몰랐던 나를 위한 마음사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혼자 있을 때 떠오른 수많은 영감과 생각을 글로 풀어낸 투에고 작가의 단편 몇 꼭지를 낭독합니다. 겸손. 허세는 적이 공격할 허점을 만들 뿐이고 겸손은 방패가 되어 나를 보호해준다. 화려했던 지난 날을 자랑거리 삼아 주저리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대화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잠자코 들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자신감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자기애의 일부이지만 너무 자주 과장되게 표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반발심을 살 수도 있다. 훗날 그 말들이 독이 되어 화자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독일에서는 타인의 불행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는 속담이 있다. 속담이 가리키는 심리를 손해와 고통의 합성어인 사텐프로히테라고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유명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배경에도 이 단어로 표현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사자 앞에서는 위로해주는 척하면서도 돌아서면 내 그럴 줄 알았다며 쑥덕거리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던가. 타인의 이율배반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겸손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지식을 발견되지 않은 진실의 태양 앞 해변에서 놀고 있는 소년에 비유했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또 다른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오래 고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루고도 단지 좀 더 오래 생각하고 좀 더 빨리 발견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자존을 지키는 선에서 적당히 겸손을 유지해야 내 마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기회. 흔히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3번 온다고 말한다. 그만큼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 흔치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알고도 잡기 힘들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사실 살면서 이런저런 기회는 많았는데 자각하지 못한 사이 놓치거나 알면서도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가 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천재 이루가 온들 잡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투자와 관련된 많은 명언을 남긴 마크 트웨이는 책과 강연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투자에서는 매번 인생의 쓴맛을 보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젊은 발명가가 트웨인을 찾아왔다. 벨은 트웨인에게 5블록이나 떨어진 곳에서도 전선을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명품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트웨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콧웃음을 쳤다. 이후 벨은 정말 전화기 발명에 성공했고 그에게 투자했던 이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 훗날 트웨인은 연이은 투자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만일 그가 그때 벨의 말을 듣고 전화기에 투자했더라면 아마 단 한 번의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한다. 중국어로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태와 기회라는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난세가 영웅을 낳듯이 위기에도 기지를 발휘하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 중국 삼국시대의 유비, 조조, 제갈량 등 수많은 호걸이 대업을 도모한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지금이 위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분명 기회가 숨어 있을 것이다.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여간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뜻한다. 눈물과 이슬. 눈물은 아름답게 방울방울 맺히는 이슬과 닮았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들을 잃은 새벽의 신 에오스가 비통함에 빠져 흘린 눈물이 이슬이 되어 세상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기의 온도가 낮아져 수증기가 물로 응결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사람에게도 제각기 눈물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눈동자에 슬픔이 맺히고 그 과정에서 바깥과 온도차가 생기면 이슬이 맺힌다. 온도차가 너무 크면 결국엔 흘러넘치는데 이것이 슬픔의 응결체인 눈물인 셈이다. 그러니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되듯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 우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생리적 카타르시스에 속한다. 슬픔을 참거나 삼키기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응어리진 슬픔이 딱딱하게 굳어 가슴속에 돌로 남는다. 우리는 이를 한, 원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한번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슬플 때는 슬픔이 응어리가 되어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망각기와 냉각기.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처럼 펄펄 끓어오르던 마그마도 세월이 흐르면 차갑고 단단한 암석으로 변한다. 암석의 거칠었던 표면은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점점 풍화되어 매끄러워진다. 타들어갈 듯 뜨거운 어떤 감정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온기를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흔적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기에 모양은 변했을지언정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적당한 망각기와 냉각기를 거친 기억들은 마음속에 매끄러운 암석으로 남는다. 간혹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무드셀라 증후군에 빠지기도 한다. 안 좋았던 일들은 쏙 빼놓고서 좋은 일들만 모아 추억이라 포장하며 그리워하는 일종의 퇴행 심리이다. 제 아무리 강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뎌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기억을 연구한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주장한 망각 곡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습득한 지 30분이 지난 후에는 기억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는 20%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독한 아픔의 순간들도 반복적으로 되새기지만 않는다면 풍화되고 다듬어져 나머지 20%의 진실만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도 한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100%의 진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는 생존의 지혜인지도 모르겠다. 성찰. 너는 참 재밌는 사람이야. 당신은 진지하신 분 같아요. 사람은 타인이 나를 인식하고 판단한 말을 무의식 중에 남겨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재밌는 사람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떤 때는 웃음기는 쏙 빠진 진지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이 판단들은 모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어제는 허물없이 지내는 이들에게 재밌게 비춰졌다면 그것은 그들 앞에서 보여준 어제의 나이며 격식을 차려야 하는 오늘의 만남에서 진지하게 비쳤다면 그것은 오늘의 나인 것이다. 또 다른 사람 앞이라면, 다른 상황이나 기분이라면 내일의 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를 일이다. 이렇듯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외면이나 보여지는 상황만을 보고 상대방의 내면을 쉽게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만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면 남들이 판단을 내리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대로 살아가다가 빈 껍데기만 남을지도 모른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음악을 틀고 명상을 하든, 인간의 내면 심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심리학 책을 읽든, 내 진짜 마음을 마주할 의지가 생긴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좋다. 그리고 천천히,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해 보는 것이다. 미처 깊이 생각해 볼 틈이 없어 그 순간에는 그냥 흘려보냈지만 어쩐지 마음에 남아있는 일들,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의 과정, 제대로 아물지 못한 흉터가 남아버린 상처, 세상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과 조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나, 겉모습 아래 감춰져 있던 모든 자아를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 안녕하다. 우리말에 안녕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이 단어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안녕하라는 인사말에는 그 말을 듣는 이들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육체적인 쇠약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결론적으로 안녕이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은 내가 평상시 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이다. 육신이 아프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면 기력을 잃게 되고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개인의 안위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고난과 스트레스의 연속인 우리의 일상에 완벽히 안녕한 삶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안녕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나로서의 신념과 판단력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삶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태를 뜻할 것이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련이 올 때도 있고 반대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련이 시작될 때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상대의 안녕을 바랄 때는 바깥에서 그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없기를, 또 그의 내면이 스스로의 상념 탓에 고통받지 않기를 모두 염원하는 것일 테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안녕하길. 자연과 사색.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갑갑해진다.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창을 열어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우리의 일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매일 똑같은 일과 사람들에게 부딪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반복되는 삶에 갇히게 된다. 묵은 감정들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게 문을 열고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음의 환기가 필요할 때면 나는 주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사방에 푸르게 펼쳐진 나무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런 길을 걷다 보면 복잡한 머릿속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수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이 산책을 하며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일상과는 다른 환경에서 오감으로 신선한 자극을 받다 보니 자연은 좋은 사색의 창구가 되기도 한다.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도시와 자연의 구분은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자연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의 많은 문제들이 수능이 아닌 굴림을 택함에서 비롯되었기에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자연에 반하는 모든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과 같으며 이성에 반하는 모든 것은 불합리하다. 스피노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비관론자에 가까웠던 쇼펜하우어가 행복을 주제로 책을 쓴 것을 보면 행복에 관한 질문은 어쩌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가능한 고통스럽지 않게 근근히 버티면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행복의 정도를 측정할 때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쇼펜하우어는 괴로움이 적을수록 행복의 크기가 커진다고 본 듯하다. 쇼펜하우어는 17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를 잃었다. 우발적인 사고일 수도 있었던 그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쑥덕거렸다. 그의 아버지가 심한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우울한 성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종종 이야기하고는 했다. 어머니와는 의절해서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망상이 커져 나중에는 기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일평생을 그늘 속에서 보냈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이기에 그의 말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더욱 인상 깊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일종의 행복 강박이다. 나 또한 우울한 와중에도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래도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 해.
하고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나를 억지로 일으켜 세울 때마다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었다.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가진 것에 감사해야지. 동시에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할 내 나약함과 타고난 성향을 비난하며 점점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지기도 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었다. 도리어 행복에서 벗어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과거의 고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고 줄어들었다. 지금은 지난 날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행복해졌다고 느낀다. 어떻게 보면 행복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저마다의 기준이나 가치, 그리고 놓인 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형태가 다른 일종의 환상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거대한 환상의 집을 매일 드나들며 행복감을 느끼지만 어떤 이의 행복은 마치 신기루처럼 멀리서는 선연이 떠올랐다가도 다가서면 금세 사라져 야속하게만 느껴진다. 그 환상을 자신에게 어떻게 대입해 추구할 수 있는지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몫이다.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는 행복에 공통된 진리가 있다면 이것 하나이다.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